아마 여러분은 도파민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화학물질이라고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파민이 어떤 분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957년 과학자 캐슬린 몬터규는 인간의 뇌에서 최초로 도파민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도파민을 쾌감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파민이 뇌에서 활성화될 때 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동물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을 도파민 보상회로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도파민은 자극과 보상 말고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새롭고 예상할 수 없으며 흥미로운 것들을 만날 때 분비됩니다. 더 크고 더 즐거운 놀라움일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우리는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예측이 비껴나갈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 도파민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엄청 좋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희소식에 도파민이 신경회로를 자극한 것이죠.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세계를 가까운 것과 먼 것으로 나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세계이며 지금 당장 겪을 수 없는 것은 먼 세계입니다. 도파민은 먼 세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냥꾼이 꼭꼭 숨은 동물을 추적하고 회사원이 승진을 갈망하고 쇼핑객이 멋있는 차를 사는 것은 모두 도파민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얻은 식량은 지금 당장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한 식량입니다. 도파민이 꿈을 좇도록 우리를 진화시킵니다. 사랑에 빠지면 꼭 약에 취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에 흠뻑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흥미로운 가능성에 반응하느라 바쁩니다. 범람하는 도파민의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의 기쁨에 젖은 멍청이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인간관계가 영원히 새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함이 사라지면 도파민도 사라집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짜릿한 사랑이 12에서 18개월 정도만 지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너와 나 사이에 생긴 알 수 없는 균열. 바로 도파민이 빠진 자리입니다. 도파민의 질주가 끝나면 어떤 커플은 헤어지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지만 어떤 커플은 새로운 사랑의 전율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항상 새롭고 더 빛나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천적으로 도파민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더 높고 결혼할 가능성이 더 작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활동이 평균적인 사람들이더라도 안정적인 관계가 신나게 느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전부 허상인 건가요? 아닙니다. 결국 열정적인 사랑은 사랑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누군가와 탄탄한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반자적 사랑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덜 신나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동반자적 사랑은 도파민이 아닌 다른 뇌화학 물질에 의해 매개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행동과학부 임상과 교수 데니얼 제트 리버먼과 물리학자 겸 작가인 마이클 이 롱은 이 화학물질을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 그리고 엔도칸나비노이드가 HNN에 속합니다. 미래를 즐기는 도파민과 달리 이 화학물질들은 모두 현재를 즐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관계할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아름다운 일몰을 볼 때 활동적입니다. HNN을 생성하는 뇌회로는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덜 분비하는 대신 옥시토신과 같은 HNN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반대로 사랑에 미쳤을 때는 세로토닌 수치가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우리는 왜 다시는 사지 않겠다고 다짐한 스타일의 스웨터를 또 사버리고 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즐거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욕망 회로는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은 음식, 섹스, 쇼핑하는 도중 발견한 화려한 스웨터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코카인, 오피오이드와 같은 마약성 물질로 인해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자연적으로 분비될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물질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강렬한 쾌감을 느끼고 더 쉽게 중독됩니다. 불행히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도파민 활동은 결국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뇌는 또 다른 도파민을 맞아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마약 중독자들은 특정 약물에 도취하지 않습니다. 마약에 도취하는 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대신 그들은 도파민 과잉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뇌는 친구, 가족, 경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버리고 마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욕망 회로는 기억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마약 복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 과잉 경험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맛있는 열매로 가득 찬 덤불을 발견한 원시인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은 놀라움은 약간의 도파민 폭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덤불을 보게 되면 뇌는 소량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렵채지비는 식량을 얻을 때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황이 즐겁다고 느낍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회원들에게 3가지 주요 재발 요인인 사람, 장소, 사물을 조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3가지 요인이 만들어내는 연결고리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음식, 섹스, 마약과 같은 것들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부추기는 욕망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안전핀의 이름은 도파민 통제 회로입니다. 욕망 회로와 마찬가지로 도파민 통제 회로도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 통제 회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에 걸쳐 있습니다. 꿈을 좇는 욕망 시스템과 달리 통제 시스템은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상상하는 과정을 통제합니다. 욕망형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제형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습니다. 차를 사고 싶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욕망 회로가 폭주하면 여러분은 눈앞의 자동차 대리점으로 달려가서 가장 처음 보는 차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 회로가 적절히 작동하면 여러분은 비생산적인 충동을 참고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 더 많은 도파민이 흐를수록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은 건강한 동물은 먹이가 든 기계를 움직이는 레버를 30분 동안 1000번 누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도파민 억제제를 투여받은 쥐가 같은 레버를 누르는 횟수는 절반 정도였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먹이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먹이 레버를 눌러야 하는 횟수를 늘릴수록 도파민이 결핍된 동물은 점점 의욕을 잃었습니다. 레버를 눌러야 하는 횟수가 64번에 이르렀을 때 억제제를 투여받은 쥐들은 노력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도파민을 억제하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이미 도파민 통제 시스템이 덜 활성화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환자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들은 충동과 산만함을 억누르려고 애쓰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도파민 통제 시스템이 매우 활발한 사람들은 지적이고 야심 있고 성취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들은 덜 감정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도파민 통제는 그들이 이뤄낸 것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획을 세우고 상상하고 전략을 짜기 위해 통제형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서로 상관없는 것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의력이라고 부릅니다.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작가는 대부분 도파민이 풍부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격적이고 새로운 사고를 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창조력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파민 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환각, 망상, 조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모두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예술가, 음악가, 작가들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창의성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유발하는 위험 유전자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병을 앓는 동안 대단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창의성과 정신질환을 연결할까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망상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미행당하거나 조종당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도파민이 현저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현저성이란 어떤 자극이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수렵 채집인이 딸기 던부를 발견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플수록 던부를 봤을 때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딸기가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머리에 새깁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아무 자극이나 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TV에서 기자가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파민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현저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당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현병 환자들에게 망상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도파민의 기이한 창조력을 직접 경험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매우 활동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잡동사니 같습니다. 2002년 버지니아 연방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성격과 정치적 신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관대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더 권위주의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14년 후 연구원들은 데이터가 섞여버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충동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감각 추구 성향 즉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자비롭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왜 정치 신념이 다르면 성격도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넘치는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새로움을 추구하고 진보를 갈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수주의자들은 실용적이며 새로운 자극을 꺼립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정치 신념과 IQ의 관련성을 연구한 실험에 따르면 자신을 매우 진보적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의 평균 IQ 점수는 106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의 평균 IQ 점수는 95점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더 똑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IQ 테스트는 예술적 창의성 같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만 측정합니다. 바로 도파민의 영역입니다. 반면 보수주의자의 두뇌는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에 적합합니다. 보수주의자는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추상적인 계획보다 실제 해결 방안을 중시하며 변화를 기피합니다. 이로써 왜 보수주의자가 빈곤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자유주의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이 넘치는 자유주의자보다 성관계를 덜 가지면서 결혼은 더 많이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과 HNN의 수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과 과학자는 어떻게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정치 캠페인은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포를 부추깁니다. 공포는 도파민을 억제하는 강렬한 현재 지향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에 의존하는 추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견해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뇌 화학물질의 수치가 변하듯 우리의 정치적 의견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 도파민 수용체가 많을수록 우리의 행동에 대한 도파민의 지배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 디포 수용체 유전자에 특정 변형체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적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20%의 사람들은 DRD4-7R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형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국가마다 분포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32%의 사람들에게 DRD4-7R이 있지만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69%가 DRD4-7R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으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최초의 현생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현생 인류는 약 7만 5천 년 전에 아시아에 도착했고, 약 3만 년 후에 유럽에 도착했으며, 마지막으로 14,000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정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과거 현생 인류의 이동 경로와 DRD4-7R 유전자 변이의 분포를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멀어질수록 DRD4-7R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즉, 미지의 세계로 나간 사람들은 도파민 활동의 증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아시아인이나 유럽인보다 도파민 수치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할 만큼 충분히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들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극성 장애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도파민 활동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걸 알면 4%가 넘는 발병률이 이해될 것입니다. 반면 이민자가 거의 없는 나라인 일본의 경우 양극성 장애 발병률은 약 0.7% 정도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종종 미국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기업가적이며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프랑스 작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장 내내 미국인들의 광신적인 열정에 관해 서술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죠? 욕망, 끈기, 창의성, 정치적 신념.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는 이 자질들의 원천은 도파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도파민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흥미롭게도 뇌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중 도파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성격은 도파민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파민의 방식대로 삶을 바라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도파민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행복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도파민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산과 소비의 속도는 기후변화를 무서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더 오래 일하고, 사치스럽게 소비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뇌는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도파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그래서 행복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 도파민의 요구와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의 평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끝없는 도파민 자극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현재 지향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덜 자극적이고 더 찾기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도파민과 HNN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요리, 정원 가꾸기, 그리고 수공예는 감각을 담당하는 HNN의 분비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파민 분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파민과 HNN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동기부여와 만족, 자극과 즐거움, 진전과 평화가 완벽한 화음을 낼 것입니다.